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니티의 2023 게임 트렌드 세션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GDC 측에서 몇 가지 요청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우선 세션 평가 설문조사를 하셔서 저희가 컨텐츠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화기를 꼭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 생각해 주세요. 패널 분들이 정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빠르게 대화하시니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티 2023 게이밍 트렌드 세션 진행을 해 보도록 했는데요. 존경하는 패널분들, 동료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니티 2023 게임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의 23만 명 이상의 유니티 개발자분들을 중심으로 게임을 제작하는 방식이나 프로젝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42만 3천 명 정도의 광고 플랫폼, 광고 비즈니스 관련 개발자분들을 중심으로 광고와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두 익명화 처리되고 또 개인식별 불가능하게 만든 데이터로 분석을 하였고요. 또 올해 보고서에 더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여러 일화와 인사이트로 좀 더 데이터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네 분이 보고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느낀 점, 배운 점에 대해서 공유해 주실 텐데요. 저희 패널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매트 와이블 세컨 디너의 COO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세컨 디너 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음은 아나 페르난데스 리드 프로듀서로 나브간데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렌 프레이저는 과거에 유니티에서 일을 하셨고 이제 라멘 BR을 창립하고 CTO로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필 수이신데요. 젠가에서 광고 및 수익화 부사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서에서는 5가지의 주요 트렌드를 이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인디 스튜디오가 게임을 빠르게 출시하고 있고 또 개발자들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입니다. 소규모 및 인디 개발자의 60% 이상이 12개월 내에 게임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패널분들께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로렌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더 많은 개발자들이 프로토타입과 컨셉을 위해서 사전 제작된 그런 프리메이드 에셋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계신지 프로토타입까지 시간이 단축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 프리메이드 에셋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트피스나 캐릭터 아트나 프랍 같은 것은 에셋 스토어에 당연하게 가져온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덴 같은 도구를 사용을 해서 더 빨리 이제 구축을 합니다. 저희가 MMO이기 때문에 많은 컨텐츠를 빠르게 구축해야 되는데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툴도 저희에게는 굉장히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프리알파까지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추가적인 아이디어나 방법론, 제품, 툴, 제품 속도 높이는 것 어떤 거 쓰고 계시나요, 아나님? 네, 로렌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셋을 사용을 하여서 신속하게 프로토타입을 할 수 있다는 것, 저희처럼 5명밖에 없는 인디 소규모 팀에는 너무나 중요하죠. 어떤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조금 더 디벨롭을 해보면 이건 아니다 싶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프로토타입을 해볼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많이 절약하고 한 아이디어로 완전히 결정하기 전에 프리프로덕션 하고 아이디어 테스트하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첨언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1년 내에 게임 출시하는 거 정말 상상하기 어렵네요. 다들 그렇게 하신다니 진짜 놀랍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소규모 인디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이제 개발사인데 출시를 12개월 내에 하니까 정말 훌륭합니다. 좋은 인사이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속도라는 주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품화된 게임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12개월 동안 그 이전에 12개월 대비해서 프로덕션 상태의 게임의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업계 직원 수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의 수가 늘어나진 않았지만 더 많은 게임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속도 덕분이죠. 대형 개발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맷 어떠신가요? 네, 굉장히 많은 툴이 생겼습니다. 프랙셔널 개발이나 아니면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툴도 많아졌고요. 저희도 파이프라인에서 아웃소싱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생태계에 있기는 했는데 훨씬 더 전반적인 생태계가 많이 변화를 하였고요. 그리고 공동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도 많아졌고 좋아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것을 쓰는 것도 더 작업 스타일이 익숙해졌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변화가 이제 이끌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게임들도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게임의 수가 많아진 거는 맞는데요. 그런데 한쪽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작은 우아한 게임들을 굉장히 스마트하고 민첩한 소규모 팀이 만들고 있고요. 또 반대쪽을 보면 엄청 큰 팀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게임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랬는데요. 중간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많이 줄었죠. 특히 훨씬 더 작고 민첩한 프로젝트가 많이 보입니다. 지금 5명이 할 수 있는 일이 5년, 10년 전에는 거의 불가능했었으니까요. 네, 이제 필님, 이제 매트님께서 협업 도구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제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계시진 않지만 과거에는 펀빌의 PM이셨죠. 그래서 전직으로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이셨는데 이제 수익 창출 부사장으로 일을 하십니다. 실제 개발팀과 협업 도구를 사용을 하시나요? 네, 저희도 다양하게 에드테크와 광고 기술이 스튜디오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툴들과 서비스들을 스튜디오 팀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일부는 광고 배치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실행하도록 하는데요. 설문조사나 미니게임을 테스트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컨셉을 테스트해 본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관리형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아웃오더박스 툴을 제공을 해서 스튜디오에서 자체 자원이나 개발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광고 비즈니스를 최적화하는 걸 돕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데브옵스와 자동화에 대해서 다루자면은 저희가 이제 원격 협업 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버전 컨트롤 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나님?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 다 원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다 흩어져서 좀 일하고 있고, 그래서 버전 컨트롤은 함께 일하려면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가 GitHub인데요. 그 이유는 프로그래머이자 제 동생인 로드리고가 과거에 카발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작업을 할 때 그 GitHub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툴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쓴 거고요. 저희가 팀 내에서도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언제나 유니티 개발자가 저희 유니티 경쟁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모두 여기 GDC에 모여 있는 이유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태계가 정말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늘 더 잘 방법을 배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필님 예전에 게임 PM이셨는데 속도를 내기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지정을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품 아이디어를 좀 신속하게 테스트해 보는 것, MVP를 빠르게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은 100% 확신이 없는 경우에 클릭 테스트도 해보고 기초적인 그런 피처들도 잡아보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큰 투자를 하기 전에 가능성을 이제 타진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념들 상대적으로 빠르게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능을 많이 넣어서 출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세 조정을 위한 이제 레버들, 수단들을 많이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경험을 이제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브 상태라도 실시간으로 뭔가 조정을 하고 튜닝을 해서 해당 기능을 더 성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로렌님.
에셋을 프로토타이핑을 위해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은 이런 것들을 에셋 스토어에서 가지고 오시나요? 어디에서 가지고 오시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시점에 이제 구매한 자산을 빼고 이런 좀 더 고층실도의 에셋을 게임에 넣으시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니티 에셋 스토어를 사용을 합니다. 뭔가에 따라 또 다르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 아트 에셋이라면 뭔가 굉장히 러프하고 뭐 게임 스타일 아니더라도 일단 뭔가를 뭐 넣어 놓았다가 유저들에게 보여줄 시점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저 기반이 커지면 그걸 빼내고 좀 더 나은 아트 에셋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 툴은 그냥 두기도 합니다. 왜냐면 잘 되면 그냥 뭐 두는 거죠. 엔지니어링 팀 굉장히 뭐 바쁘고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뭐 작성하기는 싫어합니다. 목적이 뭔지에 따라 다른데요. 유저에게 보여지는 것은 늘 교처해 되거나 좀 더 매만지거나 터치업을 하고 저희 스타일로 바꾸고 뭐 색상 마스크도 컬러 마스킹도 바꾸고 합니다. 스튜디오 몇 명 계시다고 하셨죠? 지금은 25명인데요. 저희가 출시할 때는 15명이었습니다. 네, 15명 대단하네요. 네, 이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께도 질문을 했었고, 이제 다음 컨셉으로 가볼까요? 네, 스튜디오들이 더 많은 모바일 전용 게임을 2021년도 대비하여서 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바일 게임을 넘어서서 크게 이제 증가한 숫자인데요. 소규모 및 인디 스튜디오의 90%가 이제 단일 플랫폼에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모바일이 가장 크죠. 근데 이 트렌드를 보면 맷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지금 멀티 플랫폼으로 하고 계신데요. 작은 그 스튜디오들이 단일 플랫폼에서 론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목표가 무엇인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뭐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벤처 투자를 받았다든지 부트스트랩을 받는 소규모 스튜디오라면 스코업이 미리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죠. 저희는 원래부터 멀티 플랫폼을 좋아했습니다. 저희 중에 몇 명은 10년 전에 핫스톤이라는 카드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멀티 플랫폼이 쿨하기 전에 뭐 10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 박스 모델 경험이랄까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추가를 하면 뭔가 더 추가 확보되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유저 베이스를 스위치나 PC로 가면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뭐 이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고 뭐 여러 이유로 많은 스튜디오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유니티 덕분에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런 여러 플랫폼, 멀티 플랫폼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스냅 같은 경우에도 PC와 모바일에서 론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PC가 얼리 액세스이지만 연내에 정식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그냥 새 조각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으로서의 서비스에는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북미에서 진행한 소비자 조사를 보면은 게이머들이 게임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뭐 200개의 피처가 있어도 결국 어느 플랫폼에서든 친구랑 같이 플레이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리고 내가 플레이할 때마다 내게 다 따라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100개의 옵션을 줘도 결국은 그 답입니다. 그래서 그 멀티 플랫폼을 하는 것이 뭐 타당한 상황이라면 그 스튜디오 차원에서는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커버를 하면서 뭐 PC와 모바일을 단순히 부분 총합을 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도달 범위를 훨씬 더 확장할 수가 있죠. 네, 필름 크로스 플랫폼에 대해서 뭐 어떤 거를 하고 있으실까요? 네, 징가가 지금 텍2 가족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더 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지금 공개할 수는 없긴 한데요. 그래도 크로스 플랫폼 게임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스타워즈 헌터스가 크로스 플랫폼으로 이제 고려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이 크로스 플랫폼에 투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은 징가는 모바일 게임에 특히 강점이 있었고 특히 광고 수익화 측면에서 강점이 있었습니다. 징가는 모바일 퍼블리셔 중에서는 광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퍼블리셔인데요. 이 모바일로만 하는 그런 그 오랜 역사가 있으신데 그 전략 때문에 수익에 대한 도달 속도가 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대소비자 활동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이제 상장사 하셔서 좀 더 신중히 답변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제가 궁금한 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속도, 그 스피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일 플랫폼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의 플랫폼만 하면 다른 부분을 놓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 속도로 뭐 광고 수익 창출을 만드시는지, 뭐 iOS나 안드로이드만 하는 그 상황이라면 1일차 광고 수익에서 아니면은 뭐 DAU나 아니면은 수익화 성장률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이제 모바일의 역사 자체도 뭐 확실하게 시간에 걸쳐서 성숙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앱스토어에서 추천 앱으로 뜨면 뭐 굉장히 빠르게 100만 DAU에 도달을 했지만 그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또 게임이 출시될 때 마케팅이나 뭐 UA에 막대하게 투자를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접근법으로 빠르게 이제 비용이나 투자를 회수하기를 이제 의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특히 그 디스트리뷰션과 관련된 이슈도, 배포에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게임 그 개발 자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라는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용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더 큰 확신을 뭐 유저의 유치나 아니면 수익화에 대해서 갖게 됩니다. 출시를 하면서부터요. 그래서 좀 더 그 확신을 가지고 장기적인, 좀 더 완만하게 뭐 수익 창출 곡선을 그리게끔 접근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수익화 측면에서 보면 또 더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뭐 여러 어려움들도 있고 플레이어 행동에도 변화가 있고 해서 이제 사용자를 확보하는 방식도 좀 변했습니다. 이제 깔때기의 제일 위쪽이 더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광범위한 유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과거와는 조금 다른 유저 세그먼트에게, 과거에는 타겟이 아니었던 그런 유저 세그먼트에게 적절한 경험을 또 제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기 다른 유저 세그먼트에 대해 수익 창출 전략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그먼트는 전환율이 굉장히 빠르고 높고, 또 어떤 유저들은 구매까지의 그 시간이 훨씬 더 걸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 수익만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세그먼트를 식별을 하고 수익화 방안에 대해서도 장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잘 도출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많이 진화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필님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트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스튜디오가 멀티 플랫폼 게임의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 이 트렌드와 관련해서는 소규모 스튜디오 리더께 먼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렌드를 거스르고 계시는데요. 애나님 지금 스튜디오에 8명 있다고 하셨을까요? 네, Greek Memories of Azure 출시 때에는 저희가 8명이었습니다. 지금 5개 이상의 플랫폼에서 출시를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콘솔 PC에 동시에 출시가 되었고요. 피지컬 에디션도 곧 나옵니다. 네, 좋네요. 근데 그 트렌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작은 스튜디오이시니까 뭐 한 플랫폼이 이제 트렌드였거든요. 이렇게 트렌드를 거스르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이해가 갑니다. 멀티 플랫폼으로 출시하는 거는 소규모 스튜디오가 하기에는 굉장히 뭐 어려운 일이니까요. 모든 이제 콘솔에도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충족해야 되는 사항이 다 다르고, 그리고 프로세스도 QA 측면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운 좋게도 첫 번째 게임에서 퍼블리셔 팀 17과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또 프로덕션 팀과 협력을 하여서 일정도 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실제 피지컬 에디션을 만들기 전에 빌드를 론치 3개월 전에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플랫폼의 인증을 위한 이정표도 또 잘 계획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임 론치로는 굉장히 야심찬 시도였는데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또 중요한 것은 여러 플랫폼에서 론치를 하실 때 어떤 컨텐츠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미리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이 PC로 출시가 되어도 이상적이라면 콘텐츠가 모든 플랫폼에 동시에 나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뭔가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서 플레이어 피드백 관련해서 뭔가를 뭐 수정한다거나 했을 때 추가적인 단계를 이렇게 거쳐서 닌텐도 스위치,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로렌님은 어떠세요? 소규모 멀티 플랫폼 론치 어떤가요? 지금 세 개시죠? 스팀 VR로 밸브 인덱스 YCC Vive 하고 있고요. 오큘러스 퀘스트, 오큘러스 리프트, 플레이스테이션 VR, 플레이스테이션 VR2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로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뭐 소셜 게임 VR MMO기 때문에 이거 멀티 플랫폼 할까, 싱글 플랫폼 할까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게임 자체의 핵심이 VR에서 모두와 인터랙션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멀티 플랫폼이 아니면 프로젝트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저희가 당연하게 게임 시작 판돈으로 걸어야 되는 것이 이제 멀티 플랫폼이었습니다. 네, 로레님도 멀티 플랫폼 쪽이신데요. 플랫폼을 먼저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제 게임 컨셉이 멀티 플랫폼을 요구를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장과 소비자가 멀티 플랫폼을 요구를 하는 건가요? 빌님. 네, 맷님. 네,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뭐 어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인풋 스키마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뭐 저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것은 휴대폰에서 하는 게 인풋 뭐 관련 입력 관련 이유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 둘 가지 다 동시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대형 스튜디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은 사용자를 획득하는 것이 점점 더 고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IDFA나 뭐 다른 뭐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지만 뭐 여러 이유로 이제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리 성장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UA는 이제 조금 망가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대형 스튜디오라면 멀티 플랫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로는 훨씬 더 효과적인 성장 곡선을 그리게 되고 두 번째로 유저들이 원하고 또 셋째는 더 비용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일부 대형 스튜디오가 뭐 단일 플랫폼 게임을 종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통합된 멀티 플랫폼 전략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다 같은 방향입니다. 비용, 뭐 사용자 기대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는 거죠. 이제는 멀티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 압박이 너무 커서 이 방향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멀티 플랫폼으로 진출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지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뭐 특정 퍼센티지가 뭐 이런 플랫폼에서 계속 있어서 수익화가 이루어진다라든지 뭐 그런 기대치가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플랫폼을 시간에 걸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은 엄청 귀찮은 일이죠. 뭐 이 콘솔의 유저가 딱 한 명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라면 뭐 어떤 플랫폼에 들어갈 때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지원 중단을 하고 또 플레이어와의 계약, 약속을 어기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해야 되겠지만 다행인 것은 굉장히 도구가 좋아졌고 뭐 푸시를 업데이트를 푸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주제에 벗어나지만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면은요. 제가 궁금한 것은 게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혁신, 지난 3년 동안 뭐가 있었을까요? 네, 아무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아마도 스팀 데크일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게임을 하는 경우가 제가 이동 중일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게임하는 방식이 뭐 예를 들면 뭐 비행을 한다든지 어디론가 이동을 할 때 스팀 데크를 가지고 게임 플레이를 하면 제가 컴퓨터에서 게임하는 것과 똑같고 언제 어디서나 거기에 뭐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스팀 데크입니다. 네, 지금 고심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버드 복수 전공자로서 제발요. 저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좋습니다. 세상에 이 내용을 인터넷에서 좀 지워야 되겠네요.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누군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거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였는데요. 지난 6개월간 AI에서 있었던 변화가 지난 3년간 그 무엇보다도 업계를 많이 변화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트렌드를 보면 웹 3.0 사용자가 뭐 대규모로 원한다라는 증거가 별로 없었거든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이터레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리고 물론 뭐 그 권리와 가치에 대해서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권리와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많은 대회가 있지만은요. 그래도 빠르게 이터레이션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개별 유저에 대해서 개인 맞춤화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게임 플레이 경험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전에는 불가능했던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이제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터넷의 탄생 정도가 거의 비슷한 파괴력을 가진 뭐 변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뭐 3년이 아니라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요. 네, 로렌님 어떠실까요? 네, 저는 뭐 매일 하루 종일 VR만 하는데요. VR에다가 VR이 아닌 것을 통합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VTuber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VR의 페르소나를 VR 외부, 뭐 현실 세계로 가져와서 그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것, 저로서는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장비나 뭐 트래커나 러닝머신들이 등장하는 걸 보는 것도 이 두 세계가 서로 잘 융합되는 것을 볼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필님. 네, 광고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하지만 어찌 보면 약간 좌절된 꿈의 폐허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AR 광고 정말 멋지겠다. 근데 그러려면 카메라 권한이 필요하고 수요도 별로 없었고 뭐 그랬거든요. 뭐 게임 내 광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1, 2년 동안 굉장히 버즈가 있었지만 수요 공급이 별로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 기술, 에드테크의 수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모바일 SDK나 네트워크 SDK와 같은 그런 부분들, 실시간 비딩 같은 것들이 이제 겨우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드디어 지난 8년간의 이제 업계에서의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충분한 파트너가 이제 그쪽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고 드디어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깨어진 꿈이 이제 열반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네, 그 중에 하나의 뭐 예시 있죠.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세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수요 측면 있고 공급 측면 있고 그리고 또 유저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잘 만나야 뭔가 새로운 광고 제품이나 에드테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죠. 네, 필님과 로렌님 같이 뭐 헤더 비딩이나 뭐 이것이 현실과 가상 세계에서 융합 뭐 이런 것들 한번 또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트렌드로 진행해 볼까요? 2021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다입니다. 뭐 아무도 생각도 못했죠. 저희가 정말 이 데이터를 여러 번, 세 번 확인할 때까지 믿지를 못했습니다. 뭐 포스트 팬데믹 시대 플레이어 줄어들었다고 저희는 모두 다 느꼈거든요. 근데 정말 멋진 일이죠. 이 산업이 이제 계속해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고 엔터 산업의 다른 영역을 다 합한 것보다 커졌죠.
그리고 연 8%의 성장률을 모두가 집에서 게임만 했던 해 다음 해에 달성한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플레이어를 이 정도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점에 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근데 더 많은 플레이어가 생길 것을 생각해보면 광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더 많은 수익원이 생겼고 또 뭐 소비자 지불, 광고주 지불 다양한 뭐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광고 사업이 쇠퇴하고 있지만 사용자 기반은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님께 여쭙자면은 플레이어는 늘고 CPM은 줄고 이런 상황에서 게임 전체 광고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만약에 수익률이 하락했다면, 네, 수익률, 일드라면 이제 임프레션 노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수익률은 그 임프레션당 노출당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이제 수익률이 뭐 시장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이제 올리려고 당연히 노력을 하죠. 근데 잘 안 되면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공급을 더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임프레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쪽에 더 많은 그 깔때기 상단에서 더 많은 노출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또 더 많이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게 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업계 내에 광고의 공급이 많아져서 더 많은 노출이 되고 더 많은 게임 설치가 되었다라는 것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이제 결정론적인 타겟팅이 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UA도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UA가 훨씬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신규 타이틀 할 것 없이 더 광범위하게 그 범주를 누리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이유로 더 많은 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을 하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뭐 DAU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맨님께서는 광고 수익인가요? 소비자 지출인가요? 저는 광고 수익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지출 같은 경우에도 DAU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지출 금액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게임의 경제성은 어떻게 균형을 잡으실까요? 사용자는 늘고 그리고 유저당 지출은 감소했는데 현상 유지 모드이실지 아니면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물론 뭐 거시적인 추세라든지 지금 그런 지표가 어떻게 특정 분석이 되었는지 조금 들여다봐야 될 여지는 있지만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큰 동향이 있어도 이게 모두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타겟팅된 높은 ARPU 게임 유저 기반은 더 타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유저들을 돈을 많이 쓰는 유저를 끌어들이는 게임은 굉장히 임팩트가 크게 느껴질 수가 있죠. 더 이상 뭐 수익성 있게 광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절벽에서 떨어질지도 몰라요. 뭐 2, 3% 하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50%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필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하이퍼 캐주얼이나 아니면은 광고 유통 게임 같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보이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한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유기적인 그 오르게닉 트래픽이 굉장히 많고, 또 광범위하게 매력이 있고 브랜드 어필도 상당히 뭐 영향력이 있고라고 했을 때, 또 상대적으로 DAU도 높다라고 하면 그 게임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세컨디너 같은 경우에도 운이 좋았던 게, 뭐 IDFA 지원 중단을 예측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미 알고 있었죠. 이제는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방식, 새로운 세상에 만든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과거의 효과적인 방식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었을 때 그런 과거의 세계를 위한 게임을 아직도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세계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피벗을 해서 이제 새로운 대응을 해야 됩니다. 뭐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올해나 내년 뭐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게임들을 많이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응을 잘 못하면은 이제 더 이상 숫자가 맞지 않거든요. 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겁니다. 네, 맷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필님, 뭐
사용자당 ARP는 굉장히 높지만 굉장히 그 도달 범위가 좁은 게임에 대해서 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요. 이것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이제 마이크로 타겟팅에서 이제는 좀 더 대중적인 플레이어 기반으로 이동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좀 같은 개념인지 아니면 먼저 다른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이런 게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런 새로운 현실에 적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뭐 장점이라면 이런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존재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액티브 플레이어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오랜 기간 뭐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게임을 멈춰 있는, 게임을 떠나 있는 그런 플레이어 기반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존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이제 강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현실에 적응을 하고, 아니면 완전히 또 피벗을 해서 이 게임 자체가 그 본질적으로 좀 더 광범위한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전환을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매끄럽게 5번째 개념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업계 내에서의 기존 IP의 수명 연장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 IP의 수명이 33%나 길어졌습니다. 좀 놀라운 변화이죠. 뭐 저희가 disrup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데 뭔가 더 만들면서 disruption을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나님, 라이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년 넘으셨죠? 네, 그릭 메모리즈 오브 애주어를 2021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그 라이브 업스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저희 모델이 이제 프리미엄이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2020 첫 번째 출시를 하고, 그리고 또 멀티 플랫폼 출시도 하였는데, 저희가 그 마감 기간을 가지고, 데드라인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목표로 했던 피처들을 다 넣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플레이어들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출시를 플레이스테이션 4와 엑스박스 1에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에 시작을 하고, 또 새로운 컨텐츠를 21년 12월에 또 이제 패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 때문에 라이브 옵스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저희 플레이어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줘야 합니다. 이제 게임에 계속 인게이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특히 저희와 같은 신생 스튜디오, 인디 스튜디오라면은 뭔가를 더 많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더 많이 이제 저희와 좀 친숙해질 수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오랫동안 또 마블 스냅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뜨거운 열풍이죠. 멋진 게임이고, 또 그 성공에 저희 모두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타이틀로도 얼마나 하셨는지, 또 확장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작년 5월에 소프트 론치를 하였고요. 10월 18일에 모바일과 PC로 글로벌 론치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게임을 출시를 하면서 모바일에만 하는 것은 이제는 좀 규모 측면에서 보자면 별로 좋지 않은 비즈니스 결정이죠. 이제 여러 지표들 보더라도 지금 매출 상위 100위 게임들 보면은 그 평균 연령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 있었던 그런 게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깨고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대형 스튜디오조차 노력했지만 성공 못했기 때문에 계속 있는 게임에, 성공한 게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진짜 어렵죠. 근데 저희는 또 정말 감사한 것이, 저희가 또 주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0년 가는 뭐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오래가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플레이어들이 정말 오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저희 팀이 또 계속해서 뭐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전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고심을 했습니다. 그냥 압박만 주는 거는 당연히 효과가 없거든요.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결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지속 가능한 경로를 이제 체계를 저희가 잡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러닝머신 위를 계속 뛰는 격입니다.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뭐 매달 매년 뭐 그 컨텐츠의 양이나 그리고 충실도나 아니면 컨텐츠가 새로 전달되는 속도에 대해서 기대치가 워낙 지난 10년간 계속 또 높아지고 있고 그런 속도도 사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네, AI도 있겠네요. 네, 뭐든지 다 해야 됩니다. 플랫폼 확장, 그리고 확 바뀌는 것도 좋은데요. 네, 핵심은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또 사용자 의견 듣고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누구나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로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잠깐 기다리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더 던지고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렌님 게임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아까 멀티 플랫폼이 뭐 기본 판돈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수명 연장하는데 라이브 옵스도 라이브 운영도 뭐 기본 판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저에게는 뭐 완전히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실시간 운영이 없는 MMO는 뭐 시작하자마자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 1월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1년 동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딜리버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을 계속 고심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20명 정도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뭐 블리자드나 스퀘어 에닉스처럼 컨텐츠 대량 생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플레이어가 또 스스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또 제시를 하고 해야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라이브 옵스는 저에게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언제나 뭐 제네스 2나 3 만들 계획 없이 지네스로 플레이어들 계속해서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청중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맥스이고요. 지속 가능성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과는 직접 관련 없지만 2009년도부터 GDC 참여를 해왔는데요. 맥과 다른 패널분들께 여쭙고자 하는 것이 워낙 챗 GTP 열풍 때문에 뭐 AI가 크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영역에서 AI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어떤 적용 사례가 있을지, 뭐 내년과 5년 후를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에는 두 개 다 무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무대, 하나의 영역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더 잘하는 것과 관련된 거죠. 뭐 예를 들어 개인화를 하고 싶다, 개인 맞춤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말 유저에게 맞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샵이나 스토어에 있는 물건 아이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 플레이 컨텐츠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AI로 훨씬 더 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정말 신나는 일이죠. 근데 두 번째 부분은 훨씬 더 뭐 아직까지는 모호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배워보려고 하는 건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뭐 어떤 가능성이 열리게 될지, 뭐가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 덕분에 뭔가 쿨하고 재밌는 게임이 예전에는 않았던 뭔가 새로운 형태로 등장할 것 같아요. 뭐 D&D 게임처럼 텍스트 기반이고 아니면 DM으로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이제 훨씬 더 뭐 가능해졌죠. 하지만 정말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정말 재미있으면서 또 무섭기도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혹시 AI 관련해서 뭐 덧붙이실 부분 있으실까요? 네, 말씀처럼 뭐 챗 GPT나 뭐 이런 것 한번 써보시면 오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시기입니다. 뭐 팀이 시간을 절약하고 더 빠르게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뭐 큰 기회이죠.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큰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필님. 네, 제가 브레인스토밍처럼 한번 가지고 놀아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광고 통합 스폰서십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라. 모바일 농장 게임에서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를 내봐라 라고 했는데 AI가 정말 실제로 꽤 흥미로운 것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핵심 루프가 어떤지 어떻게 작동할지 수익
역할 레버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를 하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를 리더보드에 통합하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오 정말 아이디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레인스토밍 할 때 크게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요. 네, 저는 나바하이머에 있는 마틴 영입니다. 맨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게임 릴리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싱의 선택과도 관련이 되어 있겠는데 누벌스가 신생이지만 또 좀 잘 알려진 지주 회사 아래에 있는데 누벌스와 협력하기로 결정하게 만든 장점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네, 누벌스가 저희 마블 스냅의 퍼블리셔였는데요. 저희 정말 너무 좋은 파트너셨고 같이 일하게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정말 특출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뭘 원하는지 바로 알아채더라고요. 어떤 이제 가치를 어떤 플레이어에게 전달코자 하는지 정말 이해를 하고 그런 그 이해를 기반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큼 큰 꿈을 꾸더라고요. 그것도 좋았죠. 그래서 저희 지원도 정말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 게임을 잘 하도록 정말 같은 목표를 가지는 거는 좀 쉽지 않거든요. 별도의 조직인 퍼블리셔와 개발사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완전히 얼라인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겠지만 언제나 동일한 방향성, 동일한 목표를 가졌다는 것이 확실하게 좋은 역할을 합니다. 네, 저는 샤지안 밀자이고요. 제스월스라고 하는 장난감 회사의 브랜드 매니저입니다. 게임 수명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게임의 수명 라이프 사이클 중에 언제 소비자 제품이 의미를 가지고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오버워치 비즈니스를 블리자드에서 운영을 하는 거였고 그때 소비자 제품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소비자 제품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그 수명이 연장이 되니까 소비자 제품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해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디즈니 마법처럼 놀이기구를 태우고 장난감도 팔고 하면서 정말 이 IP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거죠. 근데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깊이를 더해주는 건 맞고요. 이제 정말 사람들이 내가 만든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제가 질문 또 던질 텐데요. 나중에 또 청중 질문 받겠습니다. 패널 분들께서 게임과 사랑에 빠진 시기, 계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게임은 모든 게임이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보드 게임도 괜찮습니다. 로렌님 언제실까요? 네, 제가 한 6살, 7살 정도 되었을 때 게임보드 보이를 제가 받아가지고 포켓몬을 했었거든요. 책은 원래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책에 있는 거를 찔러보니까 반응하고 내가 이야기를 바꿀 수 있고 해서 정말 제 유치원생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스토리에 완전히 몰입하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는 기억이 나는 한 진짜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한 것 같아요. 저희 스튜디오의 프로그래머인 로드리고가 제 동생인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같이 PC에서 온갖 종류의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언제나 게임을 사랑해 왔습니다. 네, 지금 청중 질문 좀 더 받고 여쭤볼게요. 네, 저는 제이콥이고요. 레고라는 장난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게임 세계 내에서 비게임 IP와 관련된 전망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23년 또 그 이후에 어떤 전망이실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로렌께 이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하는데 VR은 이제 가상과 현실의 융합이니까요. 그래서 그 레고에 계신 분이 질문이 어떤 IP가 좀 그걸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보면 될까요? 네, 네,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저희도 게임이 아닌 비게임 IP가 VR에 들어오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정 그 IP를 언급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비상장사니까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 필이나 맷은 아직까지 뭐 상장 안 돼서도 못 하실 것 같지만은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애니메이션이 또 광범위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애니메이션에서 아 이거 내가 정말 해보고 싶어라는 그런 뭐 어떤 멋진 그 동작이나 액션이 있다면은 VR에서는 바로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타시, 애니메이션, 공상과학 뭐 이런 장르가 특히 이 VR과 AR에서 많은 적용 사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라이프사이클 그리고 뭐 게임의 라이브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프리미엄 게임을 만들고 더 긴 호흡의 프로모션 주기를 허용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가져가면서 또 일회성 상품에 대해서 라이브 서비스를 하는 것, 뭐 어떻게 조율을 하는지 개발자의 조언 궁금합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규모의 팀이고 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오디언스와 플레이어의 인게이지먼트를 좀 더 강화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면은 저희 스튜디오와 이제 퍼블리셔 차원에서는 이제 프리미엄 모델을 통해서 계속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공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컨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모델로 그 인게이지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전략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컨텐츠를 푸시를 하거나 아니면 프리미엄 모델을 위한 패치를 푸시를 할 때마다 이것도 마케팅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프리미엄 모델에서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도 좀 존재감을 그 발휘를 할 수 있는 더 많은 분들이 게임을 알고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네, 그리고 커뮤니티를 구직 초기부터 만드셨다라는 것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 아니고요, 실제 그 커뮤니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회사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졌거든요. 게임은 없고 아트만 있는 경우였는데도 사람들이 벌써 모여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문이 확 열리면은 막 본물 열려서 들어오는 그런 서로 막 하이프를 시키고 같이 관심을 보이고 했던 그런 커뮤니티를 미리 프로세스 초기부터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광고를 하자면 아나와 그 나브간드 팀에서 Greek Memories of Adra와 관련해서 사운드트랙을 만드셨는데요. 82명의 연주자가 참여를 하는 멕시코 시티 오케스트라가 참여를 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포부가 컸죠.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 게임이 이렇게 손으로 그린 것 같은 애니메이션 아트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구스타포와 저희 팀의 공이 크다고 보는데요. 저희 스튜디오의 그 창조력을 담당하고 계신 분인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린 것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그 시각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이 구스타포가 굉장히 라이브 녹음을 이제 꿈꿨습니다. 그래서 오스카 알칼라 마호와 같은 그런 작곡가들 3분 모두 이제 합류를 했는데 3분 모두 오케스트라 할까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멕시코의 테크놀로지컬 몬터레이라고 하는 그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교육기관과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케스트라 사운드트랙을 녹음을 하는데 또 정부의 지원도 이제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이런 녹음이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마이크 배치를 하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2일 동안 녹음을 하고 3일 동안 믹스를 해서 5일 만에 사운드트랙을 만들었습니다. 네,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이런 프로모션 같은 것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 좋은 예였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요. 네, 저는 빌라리라고 하고요. 필에게 질문 드립니다. 네, 광고의 효과적인 타겟팅 측면에서 어떤 툴들이
그 광고 타겟팅에서 더 효과를 더해줄 수 있도록 뭐 등장을 했는지, 지난 3년 동안 어떤 툴들이 등장을 했고, 또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극복 과제가 있을까요? 네, 기술적으로 저는 이제 광고 수익 쪽이지 UA는 제 영역이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향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퍼블리셔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 광고주가 그 다양한 인벤토리에서 성과를 타겟팅하고 측정하는 걸 얼마나 더 쉽게 해줄 수 있을까 도움을 드리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덴티파이어가 없어지긴 했는데, 뭐 여러 새로운 대안들, 자사 데이터나 뭐 문맥 타겟팅, 그리고 그 디바이스 상에서 프로세싱을 하는 뭐 파트너가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도 있고, 뭐 새로운 방식들을 통해서 타겟팅을 계속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셔로서 이런 부분들이 앱에 잘 통합이 되어서 이런 신호가 입찰 요청에서 외부로 나가고, 또 이제 디맨드 출처에서는 신호가 무엇이든 그걸 찾고 또 타겟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단 한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기획이 되어 있고, 또 여러 실험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의 알고리즘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신호들을 받아들이는 체계도 고도화될 것으로 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이고요. 디자이너이자 프로듀서로서 10년 동안 업계에 몸담아 왔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이 기존 게임의 수명 연장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 엄청난 수의 게임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문제는 컨텐츠의 다양성은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현재 게임의 수명을 33%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더 이상 뭐 새로운 선택이 없어서 예전 게임을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뭐 한 가지 데이터 지적하자면 과거보다 선택권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게임 산업 전체 차원에서 더 많은 유저들에게 더 많은 게임들, 더 다양한 게임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런 액세스를 좀 더 표면화하는 것, 뭐 그게 더 관건일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 시야가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데 보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근데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새로운 게임 메커니즘을 계속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배우는 거 괜찮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친숙한 것,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것, 뭐 그런 것을 계속 플레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플레이 패턴을 보면은 오랫동안 소수의 게임을 해왔던 그런 것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 서비스가 잘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관건은 뭐 과거에는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게임을 내놓았을 때 이런 그 걸림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게 핵심입니다. 뭔가 새롭지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느낄 법하게, 그러니까 온보딩하기 쉽게 느낄 법하게 뭐 친숙한 방식으로 어떻게 소개를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너무 새로운 것 같아, 너무 뭔가 달라라고 했을 때는 인기를 얻기 힘드니까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디이기 때문에 혁신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거랑 너무 비슷하거나 너무 복제품인 느낌은 당연히 주고 싶지 않죠. 그래서 충분하게 혁신이지만 그래도 플레이어들이 익숙한 그런 플레이 방법을 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릭의 메카닉스를 보면은 세 가지의 각기 다른 캐릭터를 사용을 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새로운 메커니즘이긴 하지만 The Lost Vikings라는 새로운 그 오래된 게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괜찮았고, 어떤 분들은 출시했을 때 별로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시한 이후에 이거 좀 조정을 했습니다. 너무 이제 플레이어들이 익숙하지 않아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하긴 했는데, 어떤 유저들은 또 너무 좋아, 이거 완전히 새롭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했었던 거랑 좀 더 유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후자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질문에 좀 새로운 방식으로 뭐 답변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소개를 하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네,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VR이기 때문에 VR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다 반대입니다. 뭔가 새로 시도하는 것이라면 뭐 완전 처음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이제 새롭고 진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에 대한 것에 이제 집착을 함으로써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용자 기반도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아니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기다리시던 분들은 복도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트님, 나나님, 노래님, 필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게이밍 보고서 꼭 다운로드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세션 피드백 꼭 GDC에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멋지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